경제 시장이 좋진 않다, 증시가.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상승을 좀 할 것이다, 지금이 바닥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로 긍정적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물론 우리가 경제나 증시라는 걸 과거를 삭제를 하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거를 대입을 해서 우리가 미래라는 걸 예측을 해보고 지금 현 시장을 분석을 하는 게 보통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요. 과거에 좋았던 그 내용들을 최근에 많이 접목을 시켜서 좋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쳐다봐도 몇십 년 만에 처음, 20년 만에 처음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도 섣불리 확언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불안전한 시장에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뭐 좋아집니다, 과거에도 떨어졌으니까 떨어졌을 때 샀으면은 다 올랐다, 과거에도 이런 정도가 저점이었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변수가 많은 것 자체가 증시에는 성장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좋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장은 좀 보기가 좋지 않다고, 네네. 그래서 좀 보기가 어렵지만 네. 좀 앞으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좋아질 네. 거라고는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경제라는 게 산과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높은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리막이 굉장히 가파르고 크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산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게 언제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혹시 언제쯤이지? 네. 사실 경제가 그동안 성장을 했던 시기는 너무 명확하게 딱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그거는 전 세계가 돈을 풀어주는, 그러니까 미국을 필두로 해서 돈을 풀어주는 이 통화의 공조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가 좀 성장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지 않을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금리를 또 가지고 얘기를 해요. 금리가 올랐을 때 과거의 경제가 혹은 증시가 올랐던 적이 많았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증시가 무조건 무너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과거에도 그랬고 금리를 분석할 때 가장 중점으로 두었던 게 이 금리라는 걸 언제 올리고 언제 내리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배경이라는 걸 경제가 항상 똑같이 데이터적으로 나와서 그걸 금리를 기계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이냐 혹은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냐를 저는 가장 중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거 제가 시장을 분석해서 강의를 할 때도 예를 들어 본다면 2019년도 초에는 연준이 시장이 어려워질 때 사실 금리를 굉장히 가파르게 파월이 올리다가 그때 당시 했던 이야기가 보험적 금리 인하라는 얘기를 많이 썼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저는 그거를 선제적 금리 인하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은 크게 무너지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라는 걸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경제와 증시는 서로 다른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동은 돼 있지만 움직이는 건 꼭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증시가 무너져도 경제는 무너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경제는 무너져도 증시가 무너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증시는 조금 무너졌는데 경제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준다면 경제가 버텨주면서 다시 증시가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제적이냐 혹은 후행적이냐. 경제가 이미 좋아져서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올렸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금리를 올리더라도 시장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게 정말 경제가 좋아져서 올린 게 아닙니다. 물가가 너무 높게 오르다 보니까 연준이 버티고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다가 결국은 그것의 실패를 인정을 하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막대한 돈을 풀었지만 이게 유동성이 넘쳤던 것이지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경제가 성장한 건 아니잖아요. 작년에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냐면 미국에서 코로나 지원금으로 풀어준 돈의 약 70% 정도가 증시로 올라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비가 굴러가서 소비가 매이되는 미국에서 이 돈을 푼 게 소비가 이루어지고 소비가 되면서 기업들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증가했던 이런 경제 성장이 아니라 그냥 유동성이 증시로 흘러가서 상승했던 거거든요. 와, 70%네요. 네. 우리나라도 사실 굉장히 많은 돈들이 50% 이상이 증시로 흘러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반박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장은 경제가 견고하게 성장을 해서 받쳐준 상태에서 금리를 올린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금리를 빠르게 올려버린다면 엄청나게 늘어난 부채를 과연 시장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포커스로 봤을 때는 결코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그와 관련된 지표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뭐 이미 개발도상국에서는 벌써 뭐 폭등부터 시작해서 디폴트 나오는 국가들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그 견고하다던 미국조차도 지금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유럽 국가들조차도 상태가 안 좋은 국가들, 뭐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국가들도 다 무너지고 있는 와중이니까요. 결코 지금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행복 회로를 돌릴 때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 침체 이슈 이런 네.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네. 앞으로 진짜 경기 침체가 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심각한 그런 경기 침체에 빠진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은 뭐 이건 의견이 분분한데요. 네. 경기 침체 초입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이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상반되는 게 지금이 바닥이고 이제 다시 올라갈 것이다와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 상반된 의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 의견들을 듣다 보니 혼란스럽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기 침체를 얘기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가의 과거 경제 위기를 대입해 봤을 때 금융기관들의 재정이 부실하다던가 혹은 정부의 재정이 부실하다던가 혹은 가장 산업의 기본이 되는 제조업의 기초지수가 떨어진다던가 예를 들어 제조업에 우리가 보통 기본 지수가 50이라고 한다면 50 밑으로 내려갔다던가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데이터로만 본다면 얘네들이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것이 경기 침체를 얘기할 만큼의 수준까지 내려간 건 아니에요. 지금 네. 수준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내려갈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고요. 근데 사람들의 삶은 많이 팍팍해진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좀 주목했던 게 경제 고통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국가의 실업률, 그러니까 고용이죠. 고용과 물가 상승률, 그리고 국가의 어떤 총소득 이런 것들을 이제 합산해서 보통 만드는 건데 이 경제 고통 지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년 만에 거의 최대치. 그래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20년 이상, 30년 만에 최대치.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제 고통 지수를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벌어들인 급여의 인상, 그러니까 실질 소득보다 시장의 물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경제 고통 지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고용이 떨어지는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고용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률은 또 역대 최저치로 낮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경제 지표들이 혼란스러운 상태인 건 맞아요. 근데 국민들의 삶은 정말 팍팍해져.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이후에는 각종 원자재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오른 것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면요. 어쨌든 뭐 PMI 지수라든지 뭐 각 국가의 뭐 재정 상태라든지 금융기관들의 재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고점 대비 떨어지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닌데 그러려면 이제 경제 고통 지수라는 게 우리가 좀 사그러들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간단하거든요. 임금 상승은 한계가 있으니 과도하게 오른 물가가 내려가는 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굉장히 가파르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물론 아주 FM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많은 전문가들 중에서도 물론 저도 포함입니다. 저는 그걸 농담으로 음모론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조차도 사실 의구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파월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걸로 물가를 잡을 수 있겠니라고 물어봤을 때 이미 연준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굉장히 가파르게 올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리를 가파르게 오르면 나타나는 현상이 강달러입니다. 달러가 아주 강세가 되거든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강세로 되기 때문에 수입하는 물가가 싸지는 거예요. 아주 싸지죠. 음.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소비가 70%. 그러니까 이 음. 70%의 소비가 GDP를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입해오는 물가가 내려가야 그나마 인플레이션이라도 좀 낮출 수 있는 거죠. 저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서 물가를 지금 잡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완전 박살이 나서 그냥 소비 자체가 사라졌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물가를 가파르게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가파르게 올라 있는 물가를 낮춰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금리를 차근차근 올립니다. 근데 지금 형성된 물가가 9.1%거든요. 얼마 전에 발표된 게. 네. 근데 파월과 연준은 이미 연준의 타겟팅 물가는 2%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9%의 물가가 시장에서는 얘기해요. 이제 피크아웃이다. 고점을 찍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반등할 것이다. 이런 논리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연준이 타겟팅하는 물가는 2%거든요. 최소한 2%, 3%대 어간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9%에 있는 물가를 금리를 올리는 걸로 차근차근 올려서 성장을 훼손하지 않고 경제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로 그걸 올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냐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금리가 고금리가 돼버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미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고 한국도 지금 이 부채가 엄청나다라고 하는데 그 고금리가 됐을 때 전 세계는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으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에 이자라도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원금은 포함되지 않고요.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가 이자 보상 비율인데요. 보통 이제 1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 1이라는 숫자 기준 밑으로 내려와 있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안 되는 이자도 거예요? 못 갚는 기업이 이미 중소기업은 40%에 육박을 했고요. 이게 연말을 가면은 50%가 넘을 것이라고 하고 대기업에서도 30%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래요? 한국은행 통계입니다. 그래요? 네, 이게 어디 연구원이 만든 게 아니고요. 한국은행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부채라는 거를 굉장히 갚기가 어려운 상태고요. 국민들은 어떤 상태냐. 자영업자들과 소기업들한테는요. 현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부채에 대한 상환 유예를 해줬어요. 이게 9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미 한국은행에서 이 연장을 더 이상 해주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사실 9월 기준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이 나오겠죠. 나타나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자영업자분들께서 일은 하고 있지만 2년 혹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막대하게 발생한 손실을 이 몇 개월 동안에 이 장사를 하는 걸로 과연 다 갚을 수 있겠느냐. 그건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소규모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금리로 갔을 때는 결코 그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네. 그러면 금리가 그렇게 막 올라가지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9%대의 물가가 피크아웃이라고 했으면 9%의 물가가 2, 3%까지 순식간에 훅 내려와야지 시장은 안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정말 가파르게 박살이 나서 소비 자체가 아예 다 무너져서 네. 그 인플레가 줄어드는 거죠. 뭐 러시아가 뭐 공급을 뭐 줄이니 어쩌니 해도 그거보다도 월등히 소비가 줄어들어. 총수율을 그냥 줄여버리는 거네요. 그냥. 그러면 가능한 이야기죠. 사실 너무 힘들 것 네. 같은데요. 사실 이것도 과거에 철의 의장이라고 불렀던 폴 벌커가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파월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코멘트를 작년과 다르게 정말 강력하게 발언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그러니까 시장에 큰 변화가 오더라도 금리 인상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강력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물가가 피크아웃이니까 증시도 많이 내려왔어. 그러니까 이게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갈 거야. 지금 열심히 사놔야 과거처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큰 상승이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네. 주가, 주식 그런 증시의 이런 지수나 이런 지표들이 상당 기간 좀 지속될 네.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저는 사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주식에서는 뭐 물론 최근에는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전에 무슨 말이 나왔냐면 지난 100년간 푼 돈보다 연준이 미국이 2008년도 서브라임 이후로 10년간 푼 돈이 훨씬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심지어 지금은 코로나 2년 동안 푼 돈이 지난 100년간 푼 돈보다도 10배 이상 많다라고 나올 정도로
너무나 막대한 유동성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뭐 온갖 차트, 뭐 그 유명한 어떤 파동 이론과 상관없이 그냥 수직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면 거래 대금이 정말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수직 상승은 사라졌다고 본다면 주식을 얘기할 때는 적어도 수백 년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혹은 100년간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발생했던 파동이라는 게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증시가 가파르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거의 V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어떤 주식의 역사를 보더라도 차트라는 게 이렇게 파동을 그리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코스피도 확인해 보면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최소한의 우리가 파동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내려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그건 너무 이른 게 아닌가. 최소한 우리가 반등을 논할 거라면 그 유동성이 빠졌을 때 거래대금이 과거로 좀 회귀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파동이 나왔을 때 그걸 보고 우리가 좀 저점이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 지난주 금요일하고 어제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지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좀 올라서 이거 다시 반등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언론에서 뭐 저가의 매수 잘했다 개미들 뭐 이러면서 또 신문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조금 섣부를 수 있겠네요. 제가 되게 사실 삼성전자 얘기하는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워낙 이제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그 좋은 이야기를 해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게 반도체라는 거잖아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언제 가장 많았냐라고 하면 사실 코로나 때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수요가 폭발했던 것을 코로나라는 걸 배제하고 그냥 삼성전자가 성장을 해서 그 주가가 올랐다. 이게 정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2020년도의 경제보다 지금이 임금도 올랐고 어쨌든 뭐라도 성장을 한 상태인데 이 주가를 그때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봐요. 이게 무슨 뭐 5년, 10년이 지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딱 2년 전이거든요. 근데 이 2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유동성이 풀려서 올라갔어요. 사실 2년 동안 경제가 성장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임금은 분명히 올랐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삼성전자라는 게 삼성전자의 밸류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섣부르다고 봅니다. 분명히 코로나 특수 이 수혜를 받은 것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이 오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삼성전자도 보면 반도체 가격들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전자제품 가격들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소비를 언제 하냐면 디플레가 걱정될 때 소비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걱정될 때 소비를 하죠. 반도체가 지금 10만 원인데 내년에 15만 원, 20만 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빨리 사죠. 그리고 심지어 그때 내 호주머니에 현금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이미 미래의 소득을 다 땡겨와서 앞에서 다 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대요, 진짜.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제 주변만 보더라도 반도체와 관련된 전자제품들은 이미 코로나 때 다 샀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계속 있어야 됐고 어디 멀리 나가지 못했고 현금은 두둑했으니 그때 대부분 다 산 거죠. 근데 지금 그거를 더 사라라고 하면 별로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코로나 때만큼의 엄청난 소비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가 오냐 마냐 하는 이 시점에 반도체를 그만큼 많이 사줄 거냐 이거죠.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가 요즘에 그래서 이게 또 말씀을 듣고 나서 그렇게 느낌이 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모바일로 삼성하고 LG하고 그 세일을 많이 하는 그게 많이 날라오더라고요, 광고가. 근데 이미 소비는 미래의 소비를 다 땡겨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간혹 이런 분들도 있어요.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삼성도 오른다 이런 얘기하는데 결국 그것도 수요라는 게 과거와 똑같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그것이 영업이익이 증가한다고 하는 건데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총 수요가 떨어져 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라는 주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점을 형성한 것은 정말 그 기업의 밸류가 정상적으로 좋아서 올라갔다라고 보진 않아요. 최소한 거기에서 올라간 거의 절반 정도는 어떻게 본다면 거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그 어마어마한 자본이 쏟아져 들어갔으니 그것은 결코 적정 가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적어도 5만 원대 조금 더 높게 잡는다고 치더라도 6만 원대 이상은 결코 삼성전자의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다. 그러면 2020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5만 원대가 평균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유동성이 빠진 상태에서 경기 침체를 논해야 되지
유동성이 빠진 거를 우리가 경기 침체가 와서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바닥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제 말이 무조건 정답이고 제 말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여기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장을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이 결코 저점이어서 지금 산 것이 무조건 환호할 이야기는 아니다. 그리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고점을 형성하고 정말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이 내려온 데서 이제 한번 반등이 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반등을 우리가 이때 샀으니까 잘했고 이걸 들고 있으면 다시 10만 원까지 갈 거야. 그러면 주식 차트에서 그냥 V자밖에 없는 거거든요.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그 어떤 주식 차트를 보더라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이제 방송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헤드앤숄더, 역 헤드앤숄더를 요즘에 많이 말씀을 드려요. 코로나 때는 없었지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주가가 바닥을 형성할 때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이게 뭐 데드캣 바운스도 있고 바이 더 딥에 이제 상승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복잡한 이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식을 보더라도 대부분은 역 헤드앤숄더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맞물림이거든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는 사람과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파는 사람, 이 둘의 에너지가 부딪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닥이 진짜 왔을 때는 이게 가장 극으로 치달았을 때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파동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깔끔하게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시장의 그 에너지가 가장 크게 이 맞물렸을 때라고 볼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도 반등은요. 몇십 프로가 하락을 했으니까 이 정도 반등은 그냥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6월부터 뭐라고 했냐면 7월 달에는 우리가 조금 만족할 만한 유의미한 반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 상승이 나왔던 게 반등장인 것이지 이것이 정말 우상향 할 만한 상승장은 아직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미래의 일은 물론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좀 언제 대략 예측을 하건데 어느 정도까지 좀 지켜봐야 이게 좀 의미 있는 반등으로 그리고 다시 좀 3천도 넘고 막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 저는 예측이라는 걸 자주 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예측이라는 건 하면 안 된다. 예측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계획이라는 걸 우리가 잡으려면 대응이라는 걸 하려면 예측이 없이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측이라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예측이 맞았을 때와 틀렸을 때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예측은 적어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증시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바닥이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바닥이라는 거는 앞에서 너무 높은 산을 올라갔습니다. 이게 정말 깊은 골짜기가 와야 우리가 상승을 논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이 왔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그걸 무엇을 보더라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혀를 내두르고 절대 주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바닥이라는 저점이라는 걸 봤을 때는 한 번의 예도 없이 그랬거든요.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인간 지표라고 얘기를 하죠. 경제적 지표로 본다면 적어도 연준이 선제적 만약에 지금 내린다면 선제적 금리 인하가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행태로 봐서는 선제적 금리 인하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행적 금리 인하가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후행적 금리 인하는 경기가 정말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혹은 무너졌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리 인하가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바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진짜 무너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한참은 더 무너집니다. 그게 금리가 계속 내려와서 정말 저점이 됐을 때 금리가 아주 싸졌을 때. 근데 저는 이걸 어떤 기준으로 좀 잡고 싶냐면 우리가 받는 대출 이자가요. 시장의 물가보다 좀 쌀 때. 지금은 물론 대출 이자보다 물가가 싸긴 합니다. 왜냐면 미국 기준으로 본다면 물가가 뭐 9%대니까요. 하지만 이 물가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물가가 어쨌든 한번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대출 이자는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금리가 계속 오를 테니까 이 둘은 결국 역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와 있는 이 물가 상태를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대출 이자가 물가와 동등하거나 이 어강까지 내려왔을 때 소위 말해서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하더라도 충분히 시장의 물가보다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바닥을 좀 논해서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 혹은 머지않은 시간대에 상승하겠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그런 모습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와, 그러면은 지금은 조금 현금을 계속 들고 있는 게 나은 건가요? 저는 사실 그렇다고 봅니다. 음. 네. 제가 작년부터 저희 방송에서는 계속적으로 현금 확보를 많이 해놔라. 최소 30%는 현금 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많은 대중매체에서 현금은 지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금 대신 자산을 사놓으라라는 얘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쌀 때 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식이 비싸졌을 때 사진 않잖아요. 주식이 오를 거라고 판단돼서 쌀 때 사는 게 가장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현금도 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현금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금은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있어. 오히려 자산을 사야 돼. 라고 얘기할 때 앞으로 현금 가치가 오른다라고 판단될 때 그때 현금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때 현금이라는 종목을 사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현금 확보를 하라라고 했고 올해 들어와서는 현금 확보를 최소 30에서 50%는 확보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물론 시기는 그때보다 늦긴 했습니다만은 전 지금도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신규로 뭔가를 사기보다는 웬만하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 왜냐면요. 우리가 선택지라는 게 있거든요. 주식을 만약에 지금 사면요.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건 심지어 나한테 선택에 대한 이미 사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근데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은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주식을 사도 되고 혹은 채권을 사도 되고 뭐 금 가격이 너무 싸다 생각하면 금을 사도 되고 심지어 그냥 현금이라는 종목을 그대로 계속 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나한테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을 합니다. 단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예상한 외로 시장이 말도 안 되게 올라버렸을 때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는 보지 않죠. 그런데 이 현금을 지금 무리하게 내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만에 하나라도 오를지 모른다는 그 기대치를 잡기 위해서 무리하게 현금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쩌다 운이 좋아서 시장이 크게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 보는 그거 하나만 보고 들어가는 거죠.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앞으로도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조금 그런 아까 좀 말씀해 주시는 그런 뭐 물가랑 이자율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 종합적으로 좀 보고 그때 가서 조금 현금을 써도 늦지 않다.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주식을 하는 분들 중에서 정말 오해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가면 이미 늦었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단기간에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 상승이라는 게 내가 몇 달만 늦어도 늦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상승이라는 게 2020년도 3, 4월 달부터요. 2021년도 6월까지 개별 종목으로 본다면 더 길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을 상승했거든요. 근데 내가 선택을 1년을 늦게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었다면 몇 개월 정도는 늦어도 돼요. 몇 개월 뒤에 늦어가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1년이 늦어버리고 2년이 늦어버리면 그거는 투자를 잘못한 것이지 내가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심지어 시장의 성장이라는 것도 앞에서 경제가 이미 상승을 마칠 준비가 되면 물론 언론에서는 안 좋다고 계속 떠들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은요. 시장에서 아무리 어렵다고 떠들어도 대부분의 지표들과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종합해 봤을 때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아. 그렇게 판단한다면 오히려 투자할 기간은요. 충분히 많습니다.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급격하게 상승한 장만 기억을 하니 그때 가면 이미 늦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가 경제라는 걸 혹은 증시라서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아까 제가 앞에서 말한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보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100%의 이익은 못 보겠지만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50% 이상, 60%, 70%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